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일입니다. 오늘은 대중영화의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영화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고전 영화와 그 이후에 현대 영화로 나눠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화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2차 세계대전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 유럽의 영화는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유럽 각국의 영화 인력들과 시설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의 패배로 독일이 나치의 선전 영화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맞기도 했지만 기타 유럽 영화들은 폐허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야만 했던 것이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운동 이미지 중심의 고전 영화를 완성함과 동시에 그것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것은 히치콕이 관객을 영화라는 매체가 작동하는 형식적인 틀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히치콕 이전의 영화들, 즉 기존의 운동 이미지 중심의 고전 영화에서 관객은 극중 인물들의 움직임과 그들이 상황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히치콕 영화는 관객이 극중 인물들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만든다. 많은 히치콕 영화에서 관객은 이미 극중 인물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극중 인물들이 영화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이전에 미리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알게 되어 궁극적으로 극중 인물들의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도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히치콕은 관객에게 극중 등장인물의 역할을 부여하는 동시에 역으로 등장인물에게 관객의 역할을 맡긴다. 이것이 바로 히치콕이 운동 이미지 중심의 고전 영화를 완성함과 더불어 그것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극중 등장인물에게 관객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화 속 특정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주체로서만 존재해왔던 등장인물들이 이제는 단지 상황을 수동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관객의 역할까지도 담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창의 주인공 사진작가가 바로 이렇듯 상황을 수동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극중 인물을 대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맥커핀이다. 맥커핀이란 작품 줄거리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관객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묶어둠으로써 공포감이나 서스펜스를 자아내게 만드는 영화 구성상의 속임수를 말한다. 관객을 영화 속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므로써 긴장감과 서스펜스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맥커핀은 영화가 등장인물들에게 의해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관객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점을 잘 말해준다. 맥커핀의 대표적인 예로 히치콕의 1960년 작품 사이코에 등장하는 돈다발을 들 수 있다. 사이코엔 여주인공이 돈을 훔쳐 달아나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 관객은 자연스레 영화가 그 돈다발의 행적을 조차 전개되리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관객의 기대와는 달리 여주인공이 사이코에게 살해당한 후에도 돈다발은 신문 더미 속에 감춰진 채 다시는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 즉, 돈다발은 사이코 전체의 스토리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일개 소품일 뿐이다. 하지만 관객은 돈다발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공포감이나 혼란, 전율, 서스펜스 등을 느낀다. 따라서 맥커핀은 주인공들의 실질적인 행위와는 상관없이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 세계를 풀어나가고자 했던 히치콕 감독의 창의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63년 작품 새는 공포와 스릴러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의 작품 중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를 가장 잘 포착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인간을 공격하는 새떼의 모습은 관객의 가슴을 섬뜩하게 한다. 하늘을 나는 새들을 표현하기 위해 유리판 위에 새를 그려넣은 후 배경과 합성하는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 새들은 히치콕 자신이 직접 그려넣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시대 배경과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감독은 영화사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영화 산업은
스튜디오 시스템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면서 그 누구와의 경쟁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크게 성장한 반면 전쟁의 피해를 몸소 겪을 수밖에 없었던 유럽의 각국은 다시 무에서부터 영화 산업을 일으켜야만 하는 실정에 처했던 것이다. 자, 지금까지 화면을 통해서 이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감독과 세계 제2차 대전에 대한 내용을 만나보셨습니다. 영상의 말미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은 각국의 영화 산업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러한 엄청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쟁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유럽 지역의 영화 산업은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유럽의 모습, 그 중에서도 영국의 모습은 그 당시에 과연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전후하여 활동했던 이 영국 감독들의 정신적인 지주는 존 그리어슨이라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존 그리어슨 감독이 실제로 직접 제작한 영화는 1929년의 드리프터스 한 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존 그리어슨이라는 사람의 이론적이고도 실천적인 그러한 영상 미학, 기록 영화에 바탕을 둔 그러한 영상 미학은 훗날 영국의 모든 감독, 거의 모든 감독들에게 실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 영화 감독들에게 있어서 그는 소위 정신적인 지주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어슨의 주된 목표는 영화를 대중에 대한 교육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이죠. 이러한 지점이 바로 또 다른 기록영화의 거장이죠. 플레어티, 북극의 나누크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이 플레어티와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레어티 감독의 경우에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록 영상물을 제작했던 데 비해서 이 존 그리어슨은 대중에 대한 교육 수단으로 영화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리어슨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인간과 세계가 직면한 여러 가지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현실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그러한 기록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어슨의 영향을 받은 전시, 그러니까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국의 그 사조는 바로 세미 다큐멘터리 사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조의 대표적인 감독으로는 험프리 제닝스가 있습니다. 험프리 제닝스는 전시의 비관적인 분위기를 영화를 통해서 바꾸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가 제작한 영화들은 대체로 시적이고 서정적이면서도 그 러시아 형식주의 영화들에서처럼 그렇게 선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록 영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전시의 비관적이고 그 우울한 분위기를 바꾸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1940년 작품인 런던은 이길 수 있다라는 영화를 비롯한 제닝스의 영화들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냉전시대, 전시, 이러한 비참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삶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가치를 던져주기에 충분한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미 다큐멘터리 사조는 이 반기록적인, 여기서 반이라는 것이 반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미 다큐멘터리니까요. 반기록적인 그런 영상물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록 영화와 극영화의 중간 부분을 차지하는 영화 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은 전후에 영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영화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전시 영국의 세미 다큐멘터리 이 사조는 훗날 영국의 프리 브리티시 시네마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프리 시네마는 1950년대에 영국의 3명의 감독, 즉 린제이 앤더슨, 카렐 라이즈, 그리고 토니 리처드슨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평범하고도 아주 적나라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3명의 감독들의 주제였고요. 그 주제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들이 이 당시 영국에서 주된 위치를 점하게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업적인 그 영향력과는 거리가 먼 영화들이 제작될 수밖에 없었고요. 따라서 시적이고 아름다운 영화들, 그러니까 소위 예술 영화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이 많이 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까지 영국의 영화들, 2차 대전을 전후로 하여 제작되었던 영국 영화들과 그 영화들의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상을 건너서 미국의 영화들은 2차 대전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의 휴일, 파니걸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대표작인 벤허. 당시 영화로서는 가장 큰 규모였던 이 작품은 제작기간 10년, 1,500만 달러의 제작비에 10만여 명의 출연진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9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는 무려 11개 부문의 상을 휩쓸기도 했다. 전쟁의 참상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던 유럽의 여느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의 1940년대는 30년대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사 형식의 전통을 따른 영화 예술은 계속 발전했고 영화 산업이 거대해지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오락거리로서의 영화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독일 표현주의에 영향을 받은 필름 누아르 장르 영화가 첫 선을 보였고 영국 세미 다큐멘터리를 닮은 리얼리즘 영화가 등장했던 것도 바로 이 시기다. 그러나 미국 영화 예술의 다채로운 시도들은 메카시즘에 의해서 다소 잠잠해지게 된다. 미국판 빨갱이 사냥이라고 할 수 있는 메카시즘은 영화계를 강타해 수많은 영화인들이 정신적, 물리적 고난을 겪게 됐다. 메카시즘은 미국 위스콘신 출신 공화당 상원 의원으로 당시 국내 치안분과위원장이었던 조셉 레이먼드 메카시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다. 메카시즘의 여파는 예술계와 언론계에까지 미치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낳았다. 헐리우드 영화계와 방송계의 인물들 가운데 수십 명 이상이 공산주의자라는 멍해를 쓰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자리를 잃었다. 코미디 영화의 거장 찰리 채플린 역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했던 살인광 시대로 인해 메카시즘에 휘말렸고 끝내 공산주의자로 몰려 미국에서 추방됐다. 반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와 워터프론트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엘리아 카잔이나 미국 애니메이션의 대부 월트 디즈니 같은 인물들은 청문회를 통해 동료 영화인들이 공산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고발하면서 자신만의 안위를 지켜냈다. 그러나 결국 메카시는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언급했던 국무성 205인의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Matter, honey, you lost? I'm looking for Elysian Fields. Here's Elysian Fields. What number you looking for? 한편 엘리아 카잔 감독은 지난 1999년 아카데미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지만 시상식에서 많은 영화인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필름 누아르의 걸작 선셋대로의 감독 빌리 와일더와 영화 역사상 최고의 섹스 심벌 마릴린 먼로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1959년 작품 뜨거운 것이 좋아.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의 막바지에 만들어진 이 영화를 촬영할 당시 이미 술과 약물에 찌들린 마릴린 먼로는 촬영 일정을 번번이 어겨 와일더 감독을 괴롭혔다고 한다. 예, 이때까지 화면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그러한 미국의 영화 산업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5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메카시즘으로 인해서 미국의 영화 산업이 다소 위기를 맞았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셨는데요. 메카시즘 이외에도 1950년대 이 영화라는 산업, 영화 산업은 이때까지 적수가 없는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것에 비해서 엄청난 적수를 만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TV의 대중적인 보급입니다. 따라서 영화 관객들은 점차 편안하게 집에서 화면을 즐길 수 있는 TV 앞으로 몰려들게 되고 영화 산업에 다소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적수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와이드 스크린이라든가 3D 입체 영화 등의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개발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점차 이러한 기술들이 대중들의 입맛을 점점 돋구게 되고 따라서 다시 그 영화 산업은 중흥기를 맞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이 메카시즘의 열풍도 잠잠해지면서 그러한 규제도 완화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195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미국 헐리우드 영화 산업은 중흥기를 맞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950년대 헐리우드 영화 산업과 스튜디오 시스템의 중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그 유명한 감독들로는요. 조지 스티븐스, 빌리 와일더, 프레드 진네만, 빈센트 미넬리, 엘리아 카잔, 윌리엄 와일러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유명한 영화 감독들이고 훌륭한 감독들이긴 합니다만 무언가 새로운 시도들을 했다라고 기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미 확고하게 확립되어 왔던 이 헐리우드의 스튜디오적인 전통들, 그러한 전통을 확고하게 구축한 것일 뿐이지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새로운 기법이나 새로운 형식적이나 내용적인 그런 그 시도들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1951년 빈센트 미넬리의 작품인 이 파리의 미국인이라는 영화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영화는 미국식 뮤지컬의 한 전형을 보여준 명작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뮤지컬 장르라는 것은 이미 이전에 1930년대, 40년대를 거치면서 그 전통이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는 상태였죠. 따라서 이 빈센트 미넬리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이루어낸 것은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공고히 하고 그러한 전통이 앞으로 더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둔 것이죠. 뭔가 새로운 형식적이거나 내용적인 시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파리의 미국인은 그 프레드 아스테어와 함께 미국 뮤지컬 영화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유명한 배우 진 켈리를 대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진 켈리는 이 영화 파리의 미국인의 기본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안무까지도 도맡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20분가량 펼쳐지는 남녀 주인공의 화려한 댄싱 장면은 조지 거신의 음악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진부한 러브스토리라는 영화의 단점을 상쇄하기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2차 세계전 전후를 그 기점으로 한 영화들, 특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 영화 산업과 영화의 각 작품들을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히 영국 영화의 경우 우리가 한국 관객으로서 그러한 영화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다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화계 현장을 소개해주는 코너, 영화 산책인데요. 오늘은 영화 아파트의 메이킹 필름을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파트의 세진 역을 맡은 고소영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특히 또 오랜만이어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첫 영화라서 정말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감독님들 함께 작업한 거 너무나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첫 작품부터 좋은 감독님,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시사회를 앞두고 기대하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으실 거라고 믿고 영화 보시고 정말 좋은 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하는 거 아니죠? 예, 고맙습니다. 원작이 갖고 있는 에피소드나 캐릭터보다는 한 편의 영화가 재밌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드라마를 강하게 하다가 보면 공포보다는 드라마를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감독으로서는. 그리고 4편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공포 상황이든 다 한 번씩은 연출을 해본 상황이 현장에서 재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펌 때 했는데 가위 때 했는데 분신사바 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새로운 공포 스타일을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면에서 그런 새로운 스타일의 공포 연출이 힘들었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야기가 갖고 있는 미스테리로 가자. 그래서 원작하고는 틀리게 많은 상황을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파트가 원작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서 최대한 드라마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먹어야지. 널 위해 준비했다니까. 자, 먹어야지. 사실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가 항상 얘기를 해왔던 건데, 뭐 상대방이 있어서 대사를 풀든지 이런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또 제 머릿속에 항상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영화를 끝까지 촬영을 했을 때요. 공포영화는 사실 그 감독님의 영향이 굉장히 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과 음향적인 것과 편집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정말 그 마술과 같이 느낄 수 있는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는 것 같아서 제가 촬영하면서는 사실 전혀 제가 촬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항상 현장에서 그 감독님과 그 세진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감정을 의논해 가면서 이렇게 한 커트 한 커트를 찍었기 때문에 이 완성되고 나서 저한테 다가오는 어떤 이 편집이나 그런 감독님 머릿속에 있었던 이제 그런 그 그림들이 저한테 다가왔을 때는 굉장히 조금 훨씬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드라마가 더 탄탄하고 강한 그런 영화로 저한테 다가와서 언니. 스타로서 그것도 스타 연기자가 공포영화를 해준 그 용기에 지금도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고요. 이번 작품은 저는 카메라 앵글이나 어떤 다른 영상적인 거에 힘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고소영 씨가 스스로 해줬기 때문에 여지껏 한 작품 중에서 연기 쪽에서는 가장 편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밤마다 여자가 느끼는 소리가 났어요. 무서워, 언니. 밤 9시 56분만 되면 아파트 불빛들이 꺼져요. 그리고 불을 끈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다음날 죽었어요. 밤 10시는 절대 불을 끄면 안 돼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 아파트는 살아 숨쉬고 있어.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저주를 내묻고 있다고. 결국 죽은 피해자들이 모두 같은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시장에 가면 인생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 때 그 치열하고 긴장감 넘치는 모습 속에서 진짜 영화가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운 사조 중에서 영국의 세미 다큐멘터리
혹은 프리시네마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상적인 대중의 삶 속으로 영화 감독들이 직접 들어간 그러한 경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사실은 이 대중들을 통한 그 교육이라든지 대중들에게 그 삶의 희망을 던져준다든지 하는 목표를 훨씬 더 잘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영국의 세미 다큐멘터리 사조의 감독들 그리고 프리시네마 사조의 감독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존 그리어슨이라는 감독의 영향을 받았던 이러한 프리시네마와 세미 다큐멘터리 사조의 감독들의 특성은 또 다른 기록 영화의 축이었죠. 플레어티 감독의 영향을 받았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기록 예술과는 분명히 차별성 있는 영화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로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은 영화 산업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었겠죠. 당연히 메카시즘과 TV라는 경쟁자를 제치고 1950년대 중기를 맞이하면서 그 이후에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된 이 미국 영화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반면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상황은 미국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게도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화 산업을 처음부터 전무한 상태에서 무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마련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자연스레 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영화 사정을, 영화관, 극장 사정을 보더라도 미국 영화와 한국 영화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영화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그 영향이 바로 사실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쭉 지속되어 왔던 그런 경향이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영화의 역사 세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영화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후 유럽의 사정들, 유럽에서 새로이 생겨났던 사조들, 그리고 미국의 영화의 발전 과정,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영화 역사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